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저기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 플랫폼 어드바이저리 그룹하고 같이 2012 IT 트렌드 얘기를 시작하겠는데요. 이번에 그 IT 트렌드에서 여러 가지 토픽들은 이제 웹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특히 여기서 이제 IT 트렌드 가까이 가지는 주제와 의미 같은 것들을 편하게 좀 얘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그러시죠. 사실 여러 가지 트렌드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인데요. 뭐 이거 또 들어갔냐고 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어느 쪽에 특히 포커스를 둬서 올해도 들어갔다고 얘기할까요? 뭐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우리 두 번째 주제인 빅데이터하고 소셜 서비스 플랫폼하고 서로 상관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뭐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은 상대적으로 뭐 제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이제 인프라적인 성격에 대해서 많이 좀 강조를 하는 것 같고요. 빅데이터는 아무래도 이제 애널리틱이고 성격이 좀 강한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봤던 소셜 서비스 플랫폼은 소셜 서비스가 이제 진짜 서비스 플랫폼화 된다라는 관점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제 그 올해 최고의 이 세 가지 중에 토픽을 들라고 하면 사실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소셜 서비스 플랫폼은 각기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뭐 우선 먼저 얘기를 꺼내자면 빅데이터가 사실 굉장히 화두가 많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화두가 많이 되는 주제일수록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그 기업들에서 그렇죠, 의심을 가지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 기술이나 트렌드가 사실 실효성을 가질 수 있으려면 뭐 있다고 보세요? 또 있으려면 얼마 정도 걸릴까요? 실효성이 있죠. 어떤 관점에서 있냐면 이제 사실은 이런 트렌드를 누가 취합을 해서 누가 만드느냐, 누가 예측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이런 트렌드에 관심이 있어 하고 이런 트렌드들에 조금 뭔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돈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빅데이터나 뭐 소셜 클라우드 컴퓨팅 다 마찬가지로 돈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올해 가장 많은 돈들이 움직일 수 있는 사실 토픽 트렌드라고 볼 수 있고요. 빅데이터 관점에서 아까 황 교수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어널리틱한 관점에서 보는 이유는 정말 데이터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그걸 어떻게인가 뭔가 잘 해야지만이 분명히 값어치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빅데이터를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수많은 어떤 방법들, 인프라, 시스템 뭐 그런 방법론들이 사실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해인 것 같고요.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3년 정도 매 해마다 나오는데 이게 왜 해마다 나오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클라우드 컴퓨팅이 결국은 사실 좀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컴퓨팅이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갖지 않은 컴퓨팅 파워를 빌려다 쓰는 건데 그렇죠. IT 에저 서비스 그렇죠. 관점에서 근데 사실은 그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어떤 시스템적인 인프라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가 소셜 서비스는 계속 확장되고 커질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더 많은 요구가 생길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 올해만 끝나면 사실은 굉장히 비관적인 예측일 것 같아요. 내년에도 또 계속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클라우드 컴퓨팅이 3년째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또 나왔냐 라고 생각하는 그게 한마디 더 붙이면 저도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특별히 2012년을 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HTML5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가 클라우드 컴퓨팅이 옛날부터 있어 왔고 근데 그 환경이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 원격과 어떤 로컬의 클라이언트가 이제 붙는 개념이었는데 중요한 건 그 클라이언트가 엄청나게 분화가 됐다는 거죠. 모바일 기기, 스마트 태블릿, TV 엄청나게 분화가 되면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점점점 더 입지가 강화되고 굳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 이 클라이언트 쪽의 파편화 때문인 거죠. 그렇죠. 저 데이터를 뭔가 중앙에다 놓고 갖다 써야 될 요구사항이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확실히 기술 구조는 진짜 그 뭐 흔히 어디서 많이 나오는 좀 컨슈머라이제이션 오브 IT 현상으로 디바이스 딱 더하기 서비스 이렇게 딱 그 형태의 기술 구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특히 이제 디바이스가 많아지면서 HTML5 같은 이런 엔스크린 플랫폼 같은 것들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소셜 서비스 플랫폼이 사실 그런 식의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컴퓨팅의 한 예이기도 하고 또 거기서 엄청나게 데이터가 정말 유도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특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특히 우리 쪽에서는 지금 소셜 서비스 플랫폼이라 서비스를 굉장히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가치가 뭐냐의 문제인데
페이스북이 8억 명의 고객을 갖고 있다. 그리고 올해 10억 명의 고객이 될 거다. 이런 어떤 고객 데이터베이스 자체, 그러니까 고객과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원래 모든 플랫폼의 핵심 경쟁력이에요. 네, 그게 기본 경쟁력인데 그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정말 진정한 가치는 그 고객들이 그들이 원해서 그들의 동의하에 데이터를 쌓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고 그 데이터가 어마어마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빅데이터로 불리는 거고 그 데이터가 고객이 동의한 고객의 어텐션과 고객의 페이보리트를 관심과 고객의 취향을 갖고 있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애널리틱할 가치가 있는 과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을 하면서 가입했던 가비지에 가까운 쓸모없는 자신의 취향 데이터는 다 거짓말 데이터였죠. 내가 회원가입을 하면서 입력했던 내가 좋아하는 영화 어쩌고저쩌고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기서 실제로 자기들 간의 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에 대해서 입력한 건 자기가 정말 거짓말할 필요 없거든요. 왜? 거기에 소셜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건 내 프로파일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인 거고 그 데이터가 8억 명의 데이터가 쌓인다라는 게 빅데이터로서 애널리티가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정도의 데이터가 데일리로 만슬리로 타임리로 쌓이니까 클라우드가 아니고선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은 서로 그렇죠. 물리는 서로 윈윈이 되는 그리고 이제 이게 정말 현실화되는 과거에 우리 마케터들이 꿈꿨던 20년간, 30년간 이 IT 가이들이 꿈꿨던 이런 세상들이 조금씩 현실화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우리 보고서에도 썼습니다만 사실 정말 그 디지털 유니버스라고 부르는 디지털 공간이 엄청나게 확장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거기 나오는데도 뭐 2000 수십 년 되면 8제타바이트일 거라고 하는데 제타바이트가 사실 전 세계 1제타바이트만 하더라도 전 세계 모래알 숫자를 다 합친 거 정도 수준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전히 의문식이 드는 게 이것들이 과연 그 쏟아지는 데이터들이 사실 시의성이 있는 것들인데 시기적절히 해석돼야 되는데 그게 아무리 클라우드 컴퓨팅 파워나 이런 게 있다고 실제 이 비즈니스 인풋으로 들어가서 분석하려면 거기 인프라나 특히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그만한 걸 따라줘야 되는데 과연 그거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연 그렇게 잘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게 숙제죠. 어차피 좀 이따가 저희가 트렌드를 얘기할 때 뭐 스마트 디바이스도 얘기해야 되고 디지털 컨텐츠도 얘기해야 되는데 결국 저희는 이제 이 트렌드를 항상 볼 때 상호간의 연관성을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셜 네트워크에서 쏟아지는 그 많은 데이터들 우리는 거기서 이제 의미를 찾아야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디바이스들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엄청난 데이터들이 또 있거든요. 지금 뭐 예전에는 하나도 갖기 힘들었던 센서들이 우리 갖고 있는 뭐 스마트폰에는 8개, 7개, 뭐 10개씩 들어있어요. 거기서 마구 엄청난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결국은 디지털라이즈 돼서 어디론가 퍼지고 있고요. 어디론가 저장이 되고 있고 디지털 컨텐츠의 저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한번 만들어지면 없앨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만들었지만 뭐 하드에 들어있든 한번 온라인에 어디론가 가면 절대로 없앨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플로딩이 돼서 마구마구 퍼질 때 그런 데이터들을 애널리틱해서 뭔가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이 기업이 분명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세그를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뭔가 또 캐시카우를 만들 수 있는 거고 물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프라이버시를 고민해야 되는 거 뭐 이런 양면성이 있는 양면성 거죠. 항상 존재하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방금 잘 언급을 해주셨는데 스마트 디바이스라는 특히 그 이번에 IT 트렌드에 헛갈릴 수 있는 게 보통 스마트 하면 그냥 스마트폰 그다음에 뭐 터치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사실 거기에만 포커스가 있는데 그 진정한 의미는 약간 거리가 멀잖아요. 진짜 업계에서는 사물 통신 또는 머신 투 머신 커뮤니케이션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그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이미 센서하고 이게 거의 보급된 수가 1000억 개가 넘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이미 통신을 하고 있는 녀석들이 115억 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것들이 실제로 우리나라나 전체 산업을 봤을 때 그 스마트 디바이스라는 의미 자체를 얼마만큼 좀 이렇게 다른 트렌드하고 바꿔가지고 좀 해석할 수 있다고 보세요? 스마트 디바이스라는 거는 실제로 저는 조금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너무 트렌디하다는 느낌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스마트 우리는 계속 스마트라는 용어를 우리나라에서 유행이죠. 스마트라는 거 스마트 TV는 아예 이제 그 글로벌 용어가 됐어요. 아예 그냥 이거 CS쇼 보니까 스마트 TV가 붙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은 바람직한 일인지는 뭐.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스마트한 디바이스들이 실제로 스마트한 사람들이 쓰는 디바이스처럼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게 좀 아쉬운 현실이긴 한데 정말 중요한 거는 디바이스가 고도화되고 있는 거 분명히 맞거든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같은 가격으로 그렇게 만들 수 없었던 것들이 너무나 고도화돼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지금 사실은 이루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디바이스들이 뭐 없어지진 않을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본연적으로 그런 도구를 사용하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더 많은 디바이스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들을 더 즐겁게 하면서 또 우리를 속박하게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라이버시 이슈 디바이스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내가 갖고 다니는 이 핸드폰으로 인해서 내 위치는 항상 노출될 수 있고. 그래서 진정한 스마트 디바이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단순하게 터치 스크린이 들어있고 그리고 센서로 무슨 로케이션을 디텍션해서 알려주고 앞에 스마트라는 의미에 더 집중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보다는 정말로 사람에게 유의미한 어떤 가치를 전달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그 편리함, 그러니까 여기에다 항상 같이 얘기해야 될 게 컨텍스트 어웨어니스를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황인 그렇죠. 그 사람에게 정말로 유용한 디바이스가 돼야지 이게 스마트 디바이스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반적으로 디바이스 쪽에서는 센서 기반 컴퓨팅이 정말 여러 가지 다각도로 막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라는 게 사실은 지능형 통신단말 학술적 용어로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역시 어쨌든 그 사물통신이 있지만 그 눈에 안 보이는 부분 좀 있고 그래도 일반 사용자들한테 가장 익숙한 것은 그 스마트 디바이스라고 평범하게 읽을 때 그냥 전화기 뭐 이렇게 TV 이렇게 아주 3스크린, N스크린 느낌이 많은데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골치 아픈 문제가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HTML5 같은 기술이 나왔다고 봐요. 근데 의구심도 많거든요, 솔직히. 왜냐하면 기존에 했던 표준 어패들이 했던 그런 것들이 좋은 기술이지만 시장에 안 차가는 것도 많고 또 속도가 남들 빠른 게 있지만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 어떻게 보세요, 다들? HTML5 웹 표준 기술이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20년 전부터 계속 진화를 해가지고 나왔고 물론 HTML5하고 HTML4가 많이 다르긴 하죠. 네. 많이 다르고 HTML5가 돼서 많이 이제 막강해진 게 사실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HTML5는 특히 HTML5 비디오 같이 시장에서 지금 빠르게 수용하고 있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이미 나왔어요. 아무도 관심을 가졌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왜 그러냐? 대체할 수 있는 이 기술들이 너무 많고 컴퓨팅 환경이 데스크탑에 국한되다 보니까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웹브라우저를 하나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필요가 거죠. 없고 그냥 플래시라는 비디오가 있고 마찬가지로 HTML2 제가 잘 쓰는 편인데 HTML5라는 기술이 좋아서 사람들이 쓴다기보다는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 대안이 없다. 근데 그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뭐냐? 바로 스마트 디바이스, 커넥티드 디바이스 환경이라는 거. 바로 그것인 거고요. 커넥티드라는 용어 참 그렇죠. 그래서 커넥티드 그럼 왜 커넥티드 디바이스가 HTML5냐? 다양한 플랫폼, 다양한 스크린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심리스한 인터넷 경험이라는 거거든요. 그 심리스한 인터넷 경험을 찾다 보니까 플랫폼 간의 단절된 벽들을 웹 기술이 쭉 뚫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표준 기술이고 브라우저 베이스다 보니까. 그 심리스한 인터넷 경험,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말 빼면 사람은 어쨌든 계속 심리스한 경험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 심리스한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내추럴 유저 익스피리언스, 터치라든가 모션도 사람은 늘상 하던 그 경험을 계속 기계한테도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HTML5가 이제 아까도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쨌든 개발자들이고 기술자들이고 전문가들이니까 뭐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네이버 홈페이지를 보면서 그게 HTML4로 만들어졌는지 3로 만들어졌는지 아는 사람은 없어요. 일반 고객들이. 정확한 지적이시죠. 네, 알 필요도 없고. 그런데 반대로 지금 뭐 아시다시피 안드로이드 앱을 만든다, iOS 앱을 만든다 이런 거는 결국 지금 네이티브한 뭐 랭귀지를 써서 뭐 블라블라 앱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뭔가 사용자들이 앱이라는 형태는 지금 배우고 있어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디바이스나. 결국 그건 저는 그냥 패키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나 컨텐츠가 전달되는 하나의 패키징인데 그 패키징이라는 게 현재 웹 브라우저라는 형태에서 웹 페이지라는 형태로 전달되던 것이 이제는 앱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꼭 네이티브 기술을 썼든 안 썼든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앱이라는 형태로 딜리버리 되는 걸 사람들이 배우고 있고 심지어 그 앱마저도 HTML5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인 왜? 말씀맞다나 너무 많은 플랫폼들 너무 많은 디바이스들이 다 각자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이게 생산성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프래그멘트 된 디바이스 스마트 디바이스는 점점 종류가 많아지고 스크린 사이즈는 점점 늘어난다면
그게 사용자한테는 앱이라는 이름으로 딜리버리 된다 한들 결국은 생산성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HTML5라는 기술 자체는 점점 더 디바이스 레벨로 녹아들 수밖에 없는 개발자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이런 기술이 아닌가. 특이하게도 요번에 뭐 소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보니까 HTML5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아이콘들 보니까 특히 오프라인 저장소라든가 뭐 디바이스 연결성이 굉장히 사실 HTML5가 전대 HTML5에서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대놓고 아예 그렇게 디바이스와 연계성 같은 걸 강조하는 부분이 없었는데 그게 그만큼 이제 여러 개의 멀티 클라이언트 디바이스 쪽에 많이 붙고 그것들이 사실 폭주해서 어떤 서비스에 맞물리게 되면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 이제 어떻게 보면 고무줄 같은 서비스가 필요해서 클라우드 컴퓨팅까지 이어졌다고도 거꾸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 중에 사실 그런 것들 소비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 역시 가장 큰 컨텐츠가 사실 가장 큰 소비 요소가 디지털 컨텐츠 같은 것들인데 사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토픽 중에서 가장 이게 트렌드 맞아! 하고 하는 토픽은 사실 디지털 컨텐츠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왜 갑자기 트렌드로 등장했지? 뭐 이런 쪽이라면? 그 디지털 컨텐츠를 사실 이제 같이 사실 고른 그렇죠. 거잖아요. 같이 고른 이유가 이제 트렌드라는 게 따지고 보면은 뭐 유행적인 느낌이 맞습니다. 많잖아요. 저희한테는 해마다 바뀌고 뭔가 좀 관심 끌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근데 디지털 컨텐츠에 대해서 사실은 재조명이 필요한 해가 아닌가 싶어요, 올해가.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간을 흐르는 우리의 트렌드 지금 한 뭐 8개 정도 되는 트렌드들이 결국은 디지털라이즈 됐기 때문에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모든 것들이 디지털이 돼서 데이터들 많아지고 소셜리 서로 나눠지고 쉐어링이 되고 클라우드에 가서 저장이 되거나 계산이 되고 그것들이 또 뭐 흘러다니면서 사람들의 어떤 인풋이 디지털라이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은 모든 것들이 빙 디지털 우리 그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었잖아요. 디지털이기 때문에 정말 쉽게 많은 것들이 가능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는데 올해는 그 디지털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것들이 좀 혁신과 아니면 좀 더 성숙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디지털 컨텐츠가 과거에 그냥 생각했던 단순히 디지털로 만들어진 텍스트, 디지털로 만들어진 비디오를 넘어서서 그런 것들이 융복합화되면서 정말로 거기에 인간의 경험과 정서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그 더 풍성해지는 디지털 라이프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 네. 아까 얘기된 컨텐츠의 얘기와는 조금 더 다른 방면의 얘기를 또 해볼 수 이런 있을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우리가 10년 전에 CD롬을 생각해 보자고요. CD롬은 이제 전자책이었어요. 맞아요. 전자책이라는 이름으로.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의 인식이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어떤 종이로 만들어진 책, 잡지를 변환을 해서 전자책이라는 형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전자책이야라고 세일즈를 했어요. 영화, 음악 마찬가지였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부터는 이제 정말 그런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오프라인 프로덕트들, CD롬, 뭐 CD에 들어있던 음악, 무슨 뭐 전자책 이런 식의 어떤 오프라인으로 시작됐던 컨텐츠가 아니라 정말 디지털로 순수하게 태어나면서 정말 이 디지털 세상에 더 맞는 컨텐츠들이 이제 좀 새롭게 좀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재조명이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얘기했던 거고 우리가 지금 이제 만드는 음악이라는 건 더 이상 우리가 아날로그에서 만들던 아날로그 기반의 어떤 제작 시스템을 가지고 만들던 음악을 변환하지 않는 완전히 디지털로 시작해서 디지털로 딜리버리 되는 이런 환경에서 생산, 컨텐츠 소비까지. 자체가 그렇죠. 컨텐츠 자체가 완벽하게 정말 이 디지털 세상에 맞게 좀 새롭게 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관점에 있어서 저도 중요하다고 보는 게 어떤 거냐면 저는 사용자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용자 경험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HTML5가 딜리버리 하고자 하는 것도 사용자 경험이고 지금 황 교수님 말씀하신 디지털 콘텐츠도 내추럴본 디지털 콘텐츠인 거예요. 그 상황을 인식하고자 하는 그 자체가 과거에는 우리가 꼭 그랬어요. 오프라인 북의 경험을 디지털에서 전달하고자 했어요. 페이지를 넘긴다든가.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이게 디지털 나온 거기 때문에 완전 디지털화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주는 뭔가가 나와야 되는 타임이라고 보는 네. 좀 이미 나와 있는지도 몰라요. 네. 우리 눈에 안 보여서 우리가 모두를 인지를 알수 못하고 없어요.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8개의 주제들이 다 어울려져 돌아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굵직하게 하는 어떤 그 큰 흐름이 있는데 그것들이 2012년에 와서 하나의 단면을 그리면서 이런 8개의 토픽으로
어떻게 보면 같은 것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뭐 의미 있게 짚어본 것 같고요. 다음번에 또 기회가 생기면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주제를 나누고 재미있는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해야죠.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